이직 준비를 할까 말까. 현 직장 외국계 워라밸 보장 솔직히 월급 루팡임 지금도 집에서 인글 직급 연봉 대리 2년차 7천 기술 영업팀 적당한 연봉에 편하고 다 좋은데 너무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음. 30대 초반에 지금 이직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고민되네. 이건 뭐 너무 안주. 이럴 때는 솔직히 이직을 해봐도 괜찮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직장이 있긴 있거든요. 비슷한 직장에 이직하면 괜찮긴 해요. 근데 이분은 아마 이직을 위한 이직.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직도 스펙이 되는 시장이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또 다들 이직해서 견문을 넓히는데 나만 이직 안 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되지 않을까. 조금 나갔다 오더라도 조금 더 넓은 견문을 뭐 넓은 견문을 익히고 싶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직의 그 욕구 중에 뭐 그럼 하는 거죠. 그럼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좋게 여겨지는 환경이 있으니까 이직을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럴 경우에도 뭐 좋은데 이직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보상은 있어야겠죠. 감정평가사 현실적 정년 이직 준비 중에 여러 가지 알아보다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전문직은 정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평가사는 기업보다 주로 법인에 소속되어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나이가 많으면 대표분들이 그닥 선호하지 않다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말인 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많아도 일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아서 나이 많아도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92살이에요. 워렌 버핏 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 싫어하시는 거 봤어요? 그 돈을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제발 우리 회사 한번 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현실적으로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몇 살까지 일하는 거는 뭐 9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진짜로. 워렌 버핏 생각하시라니까요. 잘 나가는 감정평가사 가면은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버선발로. 근데 물론 이제 돈을 몰고 다녀야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면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일은 당연히 하기 싫죠. 일은 별로 의욕이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아요.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어느 법인 뭐 여기 세무법인도 그렇고 감정평가법인도 그렇고 뭐 그 법무법인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찬 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이게 대단해. 왜냐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대표가 돼 있어요. 왜냐면 감정평가 법인이라 해봤자 어차피 진짜 개업할 사람은 무슨 일이 나도 개업해요. 그리고 대표가 되어 있지. 나이가 많은데 뭐 갑자기 일이 나이가 많은데 의욕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속되어서 선호하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뭐 비선호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 건 90살까지 일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대부분 자기가 대표가 되거나 조그만한 거라도요, 혹은 뭐 파트너가 되거나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일하는 직업 다 똑같죠. 대표분들도 다 선호해요. 잘 나가면. 근데 이제 같은 대표를 만나겠죠. 뉴욕타임즈가 중국이 두뇌 유출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이 사람들을 왜 안 받으냐면서 했는데 솔직히 결론은 하나죠. 중국 분들이 학교는 우등생일지 몰라도 솔직히 미국 비즈니스에서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비즈니스가 고용을 안 하는 거죠. 중국 분들이 생각보다 비즈니스에 되게 또 면밀하진 않아요. 보면 이들은 중국과 서구 최고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지에서 중산층 생활하며 중국과 미술의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는 기술 기업에서 일했는데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오고 이제 미국의 명문대에 진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자리를 잡지 못한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이 민주화되고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수 있을까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미국에 이제 그 직장을 못 구하니까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로 이제 가신 분들 되게 많죠. 뭐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이 사람들 좀 고용하지 왜 미국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돈이 된다면 중국 분들을 엄청나게 또 고용하겠죠. 고용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이분도 그러한 것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비즈니스 사회에 잘 동화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민으로 가면 뭐 어디죠? 여기 보시면 미국 취업 비자를 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미국 대학생 때 이미 취업 비자 받고 시민권까지 받아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미국에 잘 적응한 사람은 무조건 거의 미국 시민이 너무 쉽게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안 되는 분은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북유럽까지 계속해서 떠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미국에 정착한 사람, 그리고 미국 정착 못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이렇게 막 나뉘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적응의 차이지, 그냥 미국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고국 취업 비자를 안 내주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긴 해요. 이제 뉴욕타임즈는 아마 뭐 조금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으로 봐주는 것 같은데, 허슬 문화가 중국의 혹독한 업무 환경과 너무 비슷한 느꼈습니다. 결국에 적응 못했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에. 그러니까 뭐 미국이 돈을 그만큼 주는데, 미국이 돈을 다른 나라보다 많이 주는데 미국 비즈니스에 적응 못하면 다시 돌아가야죠. 뭐 이거 어쩌겠어. 반복되는 이직 실패로 인한 자존감 하락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 예전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회사도 이제 소리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네. 스펙이 딸리는 건지, 내가 그동안 커리어에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건지. 30대 들어섰다고 나이에서 커트되는 거, 그렇진 않아요. 이직이 어떻게 되냐면, 이직이 시장 상황하고 플러스 기업의 TO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기업 TO의 대부분 전적으로 의지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명절 전에 최종에서 채용 무산.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라 TO가 먼저 차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두 군데 연달아 탈락해서 화장실에서 아니 이직 뭐 그렇게 도망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근데 원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진짜 한 이직하려면 시장 상황이 좋으면 턱턱 이직하지만, 이직 다 되고 나서도 어차피 TO를 줄이게 되면 이제 지금 그리고 경제가 약간 위축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시장 경제가 좋을 때도 뭐 한 세 번 되다가 근데 또 갑자기 또 세네 개 연속으로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긴장을 해야겠죠. 뭐 우주도 없고, 뭐 지금 직장도 현대맨 괜찮은데 탈락하는 이유라도 알고 싶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TO가 없는 거예요. TO 있으면 당연히 뽑지. 경력직 이직은 무조건 TO에 따라 달라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모자랐다 해서 여러분이 약간 모자랐다고 해도 TO가 좀 많이 남아. 그러면 무조건 뽑아요. 경력직 이직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이 서류 합격만 하면 솔직히 그 이유는 운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운이란 말 잘 안 쓰는데도 그만큼 경력 이직이 운에 많이 작용된다. 그러니까 아니 일이 실패하는 게 더 웃겨. 난 이거 보고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 누가 이 경력직 이직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무조건 한 번에 여러 개 붙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고, 안 되더라도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전혀 없다. 대학교에서 97년생이 듣는 소리, 97년생이랑 팀플 관련돼 도와주세요. 진짜 교수님도 무정하시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지 모르겠는데, 97년생 삼촌이랑 무슨 찌로 대해야 될까요? 전 03입니다. 97년생 2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문화 이런 게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삼촌이래. 근데 사실 그게 근데 약간 그렇긴 한 게, 영영대로 시작되는 거랑 구로 시작된 거 약간 억울하긴 하겠지만 97년생이 조금 크긴 하네요. 조금 크긴 하네. 어, 근데 근데 너무 진지해가 느끼네. 이거는 일단은 주작은 아니다. 근데 아마 03년생도 이제 뭐 금방 가니까요. 근데 03년생도 솔직히 이제 곧 있으면 10년생이 오면 똑같은. 근데 03년생 10년생 하니까 좀 더 커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떻게, 이게 바로 시간의 흐름이겠죠. 시간의 흐름이다. 90년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세종대 축제 귀엽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귀엽게 한 것 같고, 주유과학과 한국사 서로 이제 vs 연합운동이라 하네요. 이과 캐릭터가 있고 문과 캐릭터가 있네요. 지구과학도 모르는 것들, 한국사도 모르는 사람들, 수학을 안 배워서, 국어를 안 배워서, 백날 첫날 백날 첫날 토론, 지구과학, 그리고 또 챗GPT 2000년 전
근데 그 갑자기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수학 그 학교 잘 가는데 수학보다 국어가 솔직히 더 중요해요. 왜냐면 국어가 계속해서 1112 나오면 어지간하면은 그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데 국어가 안 나오면은 이제 헤매기 시작해요. 그리고 국어가 원래 1교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수학은 또 하면은 또 늘어요. 수학이란 게 왜냐하면 패턴 파악 능력도 있기 때문에 패턴이랑 이제 또 사고력만 있으면은 느는데 국어는 약간 조금 이제 국어가 이제 수학만큼 빨리 안 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하면 국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세종대 귀엽네요. 캐릭터까지 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게 조금 더 귀여워서 확실히 축제 시즌, 운동회 시즌 느낌이 나네요. 부동산 얼만큼 하락하는지 알려주신다는데 일본 사례. 근데 일본 지금 20년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오르긴 했어요. 이렇게 올랐거든요. 동경인 것 같은데 동경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까지 오른 것 같은데 이건 뭐 뭘 비교한지는 모르겠고 86년 80%까지 올랐다. 퍼센티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 퍼센티지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0을 기준점으로 할까 아마 인플레이션율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그 보시면 마이너스 20%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쨌든간 서울 아파트 값도 한 마이너스 40%까지 급락한 경우는 있었지만 한 마이너스 20% 정도가 서울 평균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결국에는 좀 오르긴 했거든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21, 22, 23이 빠져 있는데 8월 기준으로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본이 근데 30년 걸렸죠. 타임 프레임이 좀 길다. 30년 걸렸지만 그래도 일본은 회복했다. 일본은 회복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일본, 중국이 이제 부동산을 막 부동산 하락을 막아야 경제 침체가 안 온다. 이거를 이제 뽑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서 그러면 부동산이 하락하면 이제 경제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서 그럼 하락하면 큰일 나네 이러고 정부 관료들이 있지 않겠죠. 자기가 승진 대상자인 관료라면 보고서에 이렇게 적을 수 없겠죠. 일본이 30년간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도 그냥 30년간 고생하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들어가지고 지금 막지 않으면 일본처럼 30년간 고생합니다 해가지고 무조건 한국이 이 패턴을 따라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개입이 들어가겠죠. 상방을 올리려는 부동산 상방을 올리려는 한국은 역시 대기업이지. 근데 보니까 이번에 집 가니까 엄마가 친구 아들이 대기업 계열사 들어갔다고 자랑하더래. 그래서 우리 엄마도 우리 딸 땡땡하는 외국교회에서 다니라고 자랑했다는데 좀 씁쓸한 기분? 씁쓸 게 없긴 한데 그렇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닌데 업계 종사자 아니면 잘 모르는 회사인데다가 아직 계약직이 초도 막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 감정이 드는 거는 자신이 약간 뭔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자신을 처량하게 여긴다. 근데 처량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20대 그 후반인데 다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 대기업 맨날 너도 서탈이었어서 포기했었는데 막막하네. 서탈이어서 포기했으면은 지금 신규로 해서도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기보다는 괜히 돌아가는 거고 그냥 나중에 해서 경력직으로 넣으면 돼요. 2년 그리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채우고 딴 데서 1년 채우고 한 다음에 해도 문제 없고 사실 어느 대기업이냐에 따라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한국은 어차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연봉이 중요하죠. 물론 연봉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고 기업 좋은 쪽에서도 연봉 안 주는 게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그 한 번도 집안에 한 번도 이제 대기업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면 약간 아쉬움 플러스 동경이 있을 수 있죠. 동경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흔들린 건데 실제로 가서 보면 생각보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일 같은 거는 다 똑같아요. 일 같은 건 비슷한데 일단 사람이 좋은 거 있죠. 이제 사람을 이제 기업이라는 걸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싸가지고 주는 게 이제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소기업의 이렇게 협의체로 중소기업의 협의체예요. 중소기업의 협의체에 이제 본사에 근무하면 이제 본사를 이제 중소기업을 다루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기업의 그 이미지가 본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데 근데 이제 본사를 갈 수 있냐 없냐 그건 좀 약간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본사에 들어가는 거가 다른 문제고 또 본사에서 얼마만큼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냐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물론 이제 자랑하기엔 좋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똑같다. 그럼 물론 브랜드를 원한다면 이제 나중에 그 뭐 이직을 통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체프먼 대학의 이제 공식적인 뉴스, 체프먼 뉴스 공식 뉴스로 나왔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것도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해군연구실 이제 대부분 미국 대학들이 이렇게 해양대 해양 그리고 해군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연구 성과를 발표한 자리에 이렇게 떠 있는데 스퀴드 포함 개발, LK99 방막으로 상온 작동이 가능한 초연도 전자소자 개발하고 아르멘 굴리안 박사님, 아르멘 굴리안 박사님이 이렇게 되는데 아르멘 굴리안 박사님이 이제 그 논문을 쓰신 분이죠. 논문을 쓰신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미군 해군 연구실과 뭔가 미군이 군용으로 뭔가 개발하고 있다. 스퀴드 포함 전자소자는 이제 대잠 능력, 잠수함 탐지기라고 볼 수 있죠. 잠수함 탐지기이다. 근데 샤프먼 대학도 미국의 대학이고요,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학 쪽에 전공을 하신 분이고 기술연구소, 이학 석사. 대부분 또 굉장히 많은 물리학연구소에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확실한 박사, 교수님이 미국 해군연구소와 함께 같이 체프먼 대학에 또 우리가 공로를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했네요.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구글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미해군 상온 초연도체 특허가 있네요.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발명은 절연체 코어와 금속 코팅으로 구성된 와이어로 구성된 상온 초연도체입니다. 금속 코팅은 절연체 코어 주위로 배치되고 금속은 코어에 코팅 증착됩니다. 펄스 전류가 와이어를 통과하면서 와이어가 진동하면 초연도체가 유도됩니다. 보시면은 2017년에 처음으로 미국 해군에서 신청서가 제출됐고 해군 부서에 배정된 다음에 2019년 7월 23일에 마지막으로 뭐 문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여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고 뭐 제 전 영상에도 있죠. 미해군 현재 양수인 미국 해군으로 되어 있고 발명가는 살바토레 세자르 파이스로 되어 있네요. 뉴스에 따라. 설명은 뭐 미합 중국 정부를 위해 정부 목적으로 제조 및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주장되는 내용 클레임이 8가지가 있는데 상온초연도체, 절연체 코어와 금속 코팅을 포함하는 전선, 절연체 코어 주위에 배치된 금속 코팅, 코어에 증착된 금속 코팅, 전선을 진동시키면서 펄스 전류를 통과시키면 상온초연도가 유도되는 종선, PGT 코팅이 이제 납 코팅인 것 같은데 말했듯이 진공증착, 방막인 것 같고요. 두께를 가지고 상기 코팅은 알루미늄, 코팅은 전자기 코일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진동을 유발하면 이 진동이 상온 초전도 전류를 유도한다고 일단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전기를 하면은 이게 바로 초전도성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신기하네요. 양수인이 미국 해군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추가 후속 프로젝트로 LK99에 돈을 준 것 같아요. 19년이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2017년부터 시작해서 한 2년 걸렸네요. 2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뭐 미 해군이 내부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 뒤에 후속 프로젝트로 LK99를 낙점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 대신 이 PGT 코팅 시 LK99를 코팅하려는 것 같아요. PGT 코팅을 포함한 전선. 이 전선에 LK99 방막을 이제 코팅해 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알 수 있네요. 현재 미 해군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보면은 그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있죠.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풍력 고온 초전도체를 미 해군에 2015년부터 납품했는데 그 규모가 850만 달러 규모. 850만 달러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꽤 굉장한 규모였죠. 1000만 달러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10억 맞나요? 110억 규모의 2015년 당시 화폐 가치로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의 배치를 위해 수년 동안 미 해군과 협력해 왔으며 미 해군이 함정보호 시스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계약 수단을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맞죠? 디가우징 시스템의 핵심 구성은 함정 구현을 목표로 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 추진 및 보호 장비에 대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HST
HTS 기술 함대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미해군을 위한 HTS 기반 보호 제품을 선박 보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게 대잠 능력을 강화한 그 시스템의 일원으로 납품된 것으로 보여요. 이거 오피셜 자료고 회사의 오피셜 자료. PDF 파일도 따로 있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15년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구매를 한 거 보면은 단순히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신형 선박에 많이 넣었던 걸로 보여요. 110억 2015년부터 했으면 결국엔 이렇게 또 예기치 않게 군용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뭐 한국의 퀀텀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뭐 초연도체 뭐 가치 평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고 생각되네요. 최고의 평점 차량 10선 볼까요? 이거 되게 괜찮네요. 색깔 BMW 이거 iX인가? 12 포르쉐 911 GT3 투어링. 포르쉐 911 근데 911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차는 멋지네요. 멋져. 근데 이거 GT3 투어링 이거 풀옵션이네요. 이거 거의 되게 비싼 차인데 포르쉐 거의 풀옵션. 왠지 멋지더라. 너무 풀옵션이고 9위 포르쉐보다 좀 현대 팰리세이드. 근데 생각보다 현대차가 SUV가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팰리세이드 오케이. 갤러리 2023 BMW X7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제네시스인 줄 알았네. 제네시스인 줄 알았어. 제네시스. 되게 익숙하네요. 이 라인이 제네시스인 줄. EQS EQS 디자인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조금 앞부분이 너무 좀 땡글땡글해서. RX 하이브리드 6이 RX 하이브리드 되게 괜찮네. 뒷모습 앞모습 헤드라이트가 멋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네요. XM이구나. XM은 사실 실물로 못 봤어요. XM을 실물로 못 봤는데 되게 사진으로 볼 땐 멋있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멋있긴 한데 멋있고. 포드 브론코 랩터 이건 좀 별로네요. 디자인이 별로 안 멋있는 것 같고. 마이바흐 여의도에서 많이 보이죠. 괜찮긴 한데 너무 비싼 것 같고. RS6 아반트 퍼포먼스를 2위로. 근데 외관은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차는 좀 멋있긴 하네요. RS6 1위가 그란투리스모. 마세라티를 1위로 왔구나. 마세라티 1위로 오는 건 조금 귀한데 마세라티를 1위로 놓을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마세라티 1위로 놨다. 마세라티. 근데 앞부분이 조금 요즘 이 디자인이 별로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또 보다 보니 정들더라고요. 집 앞에 이제 새로 생겼네 마세라티 매장이. 구형 헤드라이트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밀더라고요. 근데 뭐 뒷모습은 늘 멋있으니까 뭐 이해 간다? 그 정도? 근데 너무 귀여워진 것 같아요. 앞모습이 너무 귀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의외네요. 1위가 더 의외였던 건 아까 포르쉐가 10인데 9위가 SUV. 마음에 들었나봐요. 팰리세이드가. 현대차가 생각보다 SUV 라인업을 되게 좋다. 이건 완전히 그거 제네시스인 줄. 일단 한국에서는 지금 미국채 모으기 운동이 열풍이라고 하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 웃는 모습. 레이건 대통령이네요. 아버지 부시도 보이고. 근데 근데 농담이 아닌 게 왜 이렇게 요즘 국채 모으기 운동이 활발한지 그게 있죠. 그 TMF인가요? TMF가 이제 국채 파생 상품인데 국채 ETF가 있어요. 미국채 20년물 뭐 10년물 ETF 뭐 이런 게 유행인데 ETF요. ETF.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는 이유는 특히 ETF 이런 거 사는 이유는 이제 더 국채 금리가 오를 거라고 하면은 지금 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득이니까요. 나중에 비싼 값으로 사는 것에 비해 싼 값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채 파생 상품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는데 이게 돈이 꽤 모였다 들어서 최근에 한 400억인가?
사명이 크죠. 한국에 그 달러로 환전하면. 게다가 이거 특히나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미국 ETF 하면 단점이 어디 갔어? 네, 솔직히 한국에서 미국 ETF나 미국 주식하는데 단점이 아시겠지만 환율 때문에 이미 한번 환율 때문에 사실 처음에 약간 수수료 이미 미리 내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 똑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으니까 솔직히 미국만 지금 웃고 있는 거죠. 미국은 참고로 지금 경제가 되게 좋고 출산율도 거의 한국의 더블 스코어예요. 1.6인가? 더블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미국만 뭐 살판 나는 세상? 이렇게 되고 있네요.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미국은 지금 경제도 되게 좋고, 이거 미국 근데 솔직히 이제 버티기 싸움인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좀 내려줘야죠. 근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금리, 지금 경제 좋은데 미국 금리 내리면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갈 거라고 걱정해가지고 안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데, 주변 국가 유럽도 지금 거의 뭐 골골대고 한국도 거의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목표 인플레이션 2%는 미국 기준의 2%라는 거거든요. 미국 애들 지금 뭐 소비 지출이 5.3%인데 이거 미국 애들 돈을 안 써야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건지. 미국 채무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제일 지금 1위 경제 국가를 지탱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결국은 하원 의장 메카시가 잘렸어요. 잘렸다기보다는 이제 해임당했는데, 공화당 오스트 캡처로서 메카시, 민주당이 이제 구해줄까 말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치적 입지는 되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뭐 하원 의장이, 참고로 그 이전 하원 의장 그 있잖아요. 이전 하원 의장 분은 거의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진짜 빨리 끝난 거예요, 사실상.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임안이 승인되면서 굉장히 곤란스러워졌는데, 어떤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뭐 선심 쓰는 척하는데, 사실상 미국 민주당도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닌 게, 결국에는 공화당 분들이 얻을 건 다 얻었어요. 해외 지원 원조가 처음부터 그 논쟁이었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이 양보해버렸죠. 그리고 플라리다의 나라가 메카시를 구제할 계획이 없다. 구제하기도 애매할 것 같은데, 뭐 민주당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민주당원들은 하원 의장에게 잘못 저질렀다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그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71페이지에 달하는 임시방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는데, 셧다운 지지하는 정당으로 묘사했습니다. 셧다운을 지지하는 정당. 메카시 의장이 되게 어쨌든 정치적, 자기가 약간 정치적으로 뭔 생각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자신을 이제 그 리더십 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을 묘사했는데, 어느 정도 근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정치적 인생을 그 나름대로 배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공화당 사람으로서, 공화당 하원 의장이면 하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상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약간 애매한 상황? 민주당 상원들의 뭐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해임안이 들어간 거긴 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물음표네요. 뭐 내년에 대선 때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게 조금 무섭다? 무섭다? 그랬던 것 같고, 메카시 정말 애매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익이 되는가? 뭐 민주당 소수파 의원들 결국에는 뭐 놀라운 반전으로 셧다운을 간신히 피할 수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을 수 있을지, 공화당들의 강경파를 이걸로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막을 수 있을까요? 공화당 강경파들이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막기는 역부족이다. 이거 해임안도 지금 통과됐고, 어쨌든 공화당 강경파의 입장대로 대표의 임무 면접 프리패스, 인성 외모에 반은 먹고 가나?
인성은 솔직히 중요는 별로 하지 않고요. 인성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말치레고 외모가 중요하긴 해요. 외모. 그러니까 제 예전 영상에 보면 외모가 똑똑함인데 똑똑함을 뭐 인성이라 포장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직 초에 자석 걱정이네. 이거만 빼면 자신인데. 그럼 좀 애매하죠. 이거만 빼면 자신 있는데 이직 사회 커리어 하이 및 연봉.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인성 외모. 대부분 그래요. 인성 외모 반은 먹고 간다. 물론 이제 아마 이거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인성 외모가 자신 있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인성 외모가 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게 자신 있는 게 있다? 자기가 자신 있는 걸 좀 써줘야 되는데 벌써부터 제가 면접을 딱 못 많이 안 본 느낌이 드는데도 이직이 최근에 이직 많이 했다고 하니까 좀 놀랍긴 한데 대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인성은 이제 어쨌든가 뭐 드러나면 좋고요. 뭐 매너겠죠. 솔직히 말하면. 플러스 외모는 이제 전문적이어 보이는 외모. 그렇게 일주일 만에 퇴사해본 사람. 전 직장에 노티스 준다고 한 달이나 기다려주는데 죄송해서 얼굴 보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음. 참고로 회사에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미안해하는 마음 하나도 없거든요. 하는 마음 없어요. 회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걸 기억하세요. 회사가 같이 집단 공동체잖아요. 집단 공동체는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집단이 감사해준다. 집단 공동체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남 뭐예요? 남을 뒷담화하지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다 같이 모이면 남 욕하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사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뭐 가질 수 있다면 인사 담당자한테 좀 미안하긴 하겠네요. 한 달이 기다려준대. 사람한테 미안해하세요. 집단에게 미안해하지 마시고. 집단은 절대로 미안한 마음 절대 안 가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고 마음이에요. 우리가 같이 뭐 뒷담화하면서 십시일반이란 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십시일반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명이 모이면 남 뒷담화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할게요. 메일로 인사팀 통해서 좋은 상황 말씀드리고 퇴사한다고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괜찮아요. 한 달 동안 기다려준 것도 솔직히 말하면 한 달 동안 기다려줬는데 안 왔다?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보내고 내일부터 출근 안 할 생각. 뭐 이건 조금 약간 대단하긴 한데 뭐 괜찮아요. 차에 나와요. 어차피 지금 나 매뉴얼만 보고 하는 일도 없음. 반납할 물건도 없음. 참고로 더 가고 싶은 회사 붙어서 이직하는 거임. 괜찮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한해 갭을 보면 거품을 알 수 있다는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청월 잠실의 메모드 아파트입니다. 뭐 잠실 재건축 이전에 보시긴 했어요. 송파를 좀 아세요? 이 아파트는 34평 전세 시세는 집값 폭등 전 7, 8억이고 현재는 90억입니다. 잠깐 폭탄 거는 정상화되었고 임대차 3법. 문제는 매매가입니다. 전세가 7, 8억 시절 매매가는 90억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어플로 그래프로 바라보는 거랑 실제로 살면서 겪어보는 건 달라요. 그 당시에 전세가 7, 8억 시절 매매가 90억이 근데 싼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만큼 강남도 쌌기 때문에 거기 사신 분들 대부분 거기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 보고 딱 말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프 이게 뭐 어플 켜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켰다 이러고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것까진 좋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게 거기에 쭉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부분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 그냥 사셨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간다고 어디 나이 들어서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올린 사람들은 그냥 온 거라고요. 온 거. 현재 매물가 21억 정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전세는 물가 상승처럼 천천히 7년간 10% 20% 정도 올랐는데 매물가는 두 배가 상승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안 움직였으니까요. 갭에 있습니다. 갭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샀다니까요. 갭은 그냥 멋있어 보이는 말이니까 갭 거리는데 갭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투자 용도가 아니라 투자 용도도 있겠죠. 당연히 그냥 사람 살고 있으니까. 갭 오버슈팅이든 하이퍼슈팅이든 슈퍼슈팅이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을 어디 달나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거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어디로 보낼 건데 압구정 여러분이 20억 현금 줘가지고 압구정으로 보낼 거예요. 어떡할 안정적인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갭이란 무엇일까요? 일종의 투자 수입니다.
투자 수요가 아니라고 그냥 사람 거기 사람 살고 있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청 많이 산다니까요. 잠실에. 그분들이 그 네이버 어플 켜가지고 그 뭐냐 네이버 어플 켜가지고 그 집 샀을 것 같아요. 거기 그냥 살아온 거라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 자식 뭐 강남 아파트 사주고 아니면 저기 송파 사주고. 순수하게 시대 차익만 기대하고 종부세 각종 세금 및 청약 불이익을 견디는 것이야. 아니라니까요. 예? 네이버 부동산 이생의 정부인 줄 아시는 우리 블라인드 특 자기가 똑똑한 줄 암. 전혀 안 똑똑하죠. 거기 사람이 산다고. 사람이 잠실에 잠실 가봤어야 아시죠. 잠실뿐만 아니라 압구정 청담동도 똑같고 거기 사람 살고 있다고. 사람 살고 있어요. 통화 정책이 정상화된 지금 벌어진 갭은 사상 누각이라 봅니다. 벌어진 갭은 사상 누각? 사상 누각일 수는 있겠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이 그 사상 누각이라고 해서 뺄 수도 없어요. 어차피 거기 이미 평생 살았는데 그거 어떻게 빼? 사상 누각은 많은데 그 모래성에 사람이 있다고요. 모래성에 사람 없으면 모래성 그냥 모래성 딴 데 옮길게 하는데 사람 있으면 뭐 어떻게 옮겨? 모래성이건 판잣집이건 사람 있으면 못 옮긴다고. 판잣집도 그래서 청계천 때 다 보상을 어느 정도 다 해줬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로 문제가 됐다고요. 근데 멀쩡히 사람 살아있는데 갭이 커서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커서 할아버지 잠실 사는 할아버지 잠시만 나와 보실래요? 네 여기 80년 살았는데 무슨 일이시죠? 하면 잠시만요. 여기 사상 누각이라서 집 좀 빼셔야겠는데 이러면 누가 거기 법원이 와가지고 여러분 잡아가요. 왜 할아버지 왜 괴롭히시죠? 이러면서. 그렇게 되게 힘들다 이 말을 드립니다. 남자친구가 국정원 다닌다고 하면 무슨 생각 들어? 남자친구가 국정원 다닌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좀 무슨 느낌이야? 국정원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다닌다고 했을 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도 약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이 생각보다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취급하는 정보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면 힘을 원하는 사람 많겠죠. 그래 이거 멋있다 이 정도겠죠. 멋있다. 국정원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국정원이 그래도 괜찮은 곳이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국정원에서 뭘 하냐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국정원 업무를 한다면 국정원 업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 또 이상한 무슨 경제 정책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직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만큼 사회에서 대우도 있고요. 그렇게 예전에 그 정도의 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지금 일반직 여러 가지 직무로 나누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직무를 할지라도 국정원의 평균적인 업무가 실제로 그 007 같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또 나름 고도의 업무다. 이건 확실해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고도의 업무다. 모두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영화 놀랍게도 타이타닉이네요. 모두가 실패하기만을 바랬다고 끝없이 타이타닉 제임스 카메론 타이타닉. 근데 타이타닉은 솔직히 이걸 보고 실패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텐데 타이타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제작비 문제가 나오네요. 영화 만드는 내내 영화 예고편 공개. 다른 걸 보고 있다 예고편이 갑자기 나왔는데 영화가 이익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일본을 가는데 반응이 굉장히 열렬했고 리뷰가 나오고 영국에서 할 프리미어 걱정될 정도. 기회가 올 것이다. 개봉주의 문안 다음 주 좀 더. 아무도 그럴 줄 몰랐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17번. 타이타닉 상승세 거의 모든 나라에서 1위. 중국 맞아. 전세에 열광하는 개봉의 승인. 영화는 국제로 큰 영향을 미쳤고 영화가 미친 사회문화적 신드롬 영상. 주제곡은 세계를 강타. 타이타닉은 진짜 누구나 한 번씩 봤겠죠. 알게 모르게 그 명화로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좀 안 하더라고요. 오스카 아카데미. 정말 타이타닉이 지금도 환율로 쳐도 엄청난 돈이죠. 그 당시 돈. 그 당시 미국 달러도 엄청난 돈이고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타이타닉 성공 요인? 제 생각에 타이타닉 성공 요인은 어디 갔죠? 타이타닉 성공 요인?
탄핵 성공 요인은 약간 그 뭐랄까요? 과거 예상을 통한 비극의 재구성? 어쨌든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데 과거에서 비극을 겪는 모습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게 그냥 관객에게 안정감도 주면서 결국에는 결말을 알면서 보는 그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과거 해상 장면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 과거 해상신으로부터 약간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면 약간 여행 가듯이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번에 미 해군연구소 연구를 담당한 기존 논문이 발표됐는데 LK99에 대해서 일단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체프먼 대학교와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면 체프먼 대학교와 미 해군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교수님이 발표한 이전 논문에 따르면 결론입니다. LK99는 공정하는 이중상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초전도 성분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하면 비초전도 성분으로 둘러싸인 초전도 방울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존한다. LK99가 일단 뭐 불순물 문제도 있고 공정상의 양산 수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 제각각 다른 이유가 공존하는 이중상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초전도 물질로 필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막으로 해가지고 분리해내겠다. 이거를 가지고 미해군 연구소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합성의 매우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효과가 정도가 더 강하거나 필요한 구성에 접근할 때 오해 소지가 있는 결과를 약화시킨다. 우리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에 쪼르르 달려갔겠죠. 이걸 들고. 그러니까 미 해군 연구소 뭐 해군 사령관이나 결재권자가 오케이 이거 좋다라고 해서 방막 연구. 일단 LK99는 이미 이종상 구조라고 이미 확신한 다음에 방막으로 해서 조금 더 높은 순도의 초전도를 얻어내가지고 이제 이것을 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인데 일단은 10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1억 3천 정도죠. 앞으로 뭐 미 국방비가 국방 직접비로만 1,300조 이상을 사용하는 나라인 만큼 한번 어떻게 사용화가 될 것인지 프로토타입을 진짜 보여줄 것인지 우리가 늘 원했던 프로토타입 이제 나올 것 같네요. 미 해군. 약간 뭔가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일단 체계적이니까요. 군대는 따다닥 체계가 있고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미해군 비용 절감 시 전기 선박과 초온도 엔진으로 전환할 것. 미해군은 10년 전에 5메가와트 및 36.5메가와트 초온도 엔진을 제작하고 테스트했는데 이게 벌써 2023년 8월 16일 이제 미해군은 진짜 초온도의 진심인 거예요. 해군은 초온도초의 진심이다. 더 웃긴 거는 이거 보시면 만약 LK99 초온도체가 실제 초온도체거나 상온 초온도체 또는 더 나은 질소 냉각 초온도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미 해군은 이 초온도체에 열광할 것입니다. 근데 대단하긴 하네요. 해군이 원래 미 해군이 전기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 잠수함이 엔진에 시끄러우니까 전기 엔진으로 지금 움직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력으로 대부분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진심이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효율성을 향상하는 연구를 거의 90년 가까이 해왔다고 해요. 오늘 다시 밝혀진 사실인데 해군은 모든 종류의 유전체와 기타 첨단 전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 스케이트보드 같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진짜 진심인 게 아니 이거를 진짜 만드는데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었네요. 그리고 규모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진짜 이거 보시면 사람 크기가 이만한데 이거를 모터로 해서 함선을 이제 함정 자체를 전기로 메가와트 전기로 해군은 고온 초전도체 부품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LK99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비용과 안전성 개선 결국에는 이제 비용 대비 효율적인 그러니까 미군은 정말 진심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해군의 고온 초전도 이제 저온, 고온, 상온 있죠. 고온, 상온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고온 연구하다가 LK99가 나오니까 미 해군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 아니 미 해군이 웃긴 게 2019년에 상온 초전도체 관련 특허 출원한 게 더 웃긴 게 이게 생각보다 비슷하긴 해요. 애초부터 이 와이어 감고 메탈릭 코팅에 이게 방막인 것 같은데 지금
애초부터 방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미국 특허청에 올라가 있네요. 미국 해군에 근무하는 한 과학자가 에너지 전송 및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내는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 재현 안 되더라도 이 개념 비즈니스 모델이나 개념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이 시스템에 대한 개념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가 이제 방막 코팅한 것 같고 이게 와이어고 초전도 와이어를 감아서 인슐레이터 코어 한 다음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여기서 이제 커런트 소스 전류가 막 생성된다 이거를 한 것 같아요. 미국 특허청에서 목요일에 공개한 해군 특허 출원서에는 살바도르 세자르 파이스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출원은 전원제 코어 알루미늄 PGT 지르코네이트 티타니이트 납이 또 들어가네요. 구리아 나와 LK99랑 비슷한데 런던 투하기 비율 진공 증착 여기 있네. 방막 있네요. 증착 후 분극 처리한 와이어를 사용하여 상온 초전도체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개념은 손실 없이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최적의 열 관리를 보여준다면 문명의 막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생성 및 수학 장치의 설계 및 개발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또 그 비판을 안 했네요. 또 사람들이 미해군이라고 하니까 깜빡 난리쳐서. 특허 문서에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고 상온 초전도체는 화씨 77도 정도에서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고 2019년 당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군이 특허를 낸 걸로 보여요. 이게 지금 대단한 또 발견이네요. 2019년에 우리가 잠깐 지나쳤지만 근데 사실 이때부터 이제 랑가디아스나 LK99도 슬슬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해군이 2010년도부터 근데 미해군이 초전도 선박에 대해서 9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다고 해요. 제가 지금 살펴본 결과 이게 아시겠지만 미 국방부 연구한 사이트인데 보시면 보고서 보세요. 미해군의 초전도 프로그램 함대 유틸리티에 관한 과학적 중요성 2010년이고 해군 연구소 워싱턴 지금 이제 2023년에 그 발주준 곳이랑 똑같죠. 해군연구소. 초전도에 대한 미국 해군의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군연구소 NRL과 해군연구실 ONR의 프로그램이 초전도 물질 과학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데 1950년대 60년대에 걸쳐 이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초전도 물질을 발견하고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많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기술 개발 프로그램은 1960년대 후반부터 ONR, NRL, 해군 센터의 대대적인 노력으로 시작됐고 지금 수중기대와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초전도 양자 간섭전지 스퀴드 이번에 돈 준 스퀴드죠. 개발한 1969년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 있는 센터에서 시작되었고 동시에 메일랜드 센터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조용한 고출력 밀도 선박 추진 모터 지금 전기 선박으로 바꾼다는 그거죠. 이걸 1950년대부터 해왔지만 실제로 1920년대부터 이걸 하고 싶어서 2차 대전 때 가져가려 했다가 못 가져갔다고 해요. 고온 초전도 저온, 고온, 상온인데 상온 이전의 고온이죠. 급속히 가속화되었고 HTS 전자장비 한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우주로 발사하고 해군센터와 ONR, NRL은 전자통신을 위한 저손실 필터를 개발하고 이번에 돈 준 건데 2010년부터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초전도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초전도 시스템을 사용한 최초의 함성은 2008년 디가우징 시스템의 초전도 케이블을 활용한 USS 히긴스함이라고 최신형 선박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전도 약간 시스템이 처음으로 접목되는데 이제 고온 초전도겠죠.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상온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하나 봐요. 설명자가 보면 공개 릴리즈닝 미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초전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게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2008년에 일단 그 처음으로 함선에 시스템을 장착한 후에 지금부터 계속 돈을 쓰고 있으니 이번 LK99에도 돈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미 해군이 원하는 게 뭐냐? 미 해군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양자 잠수함 탐지기거든요. 이게 스퀴드라 부르는데 보시면 이미 6년 전부터 2017년 8월 20일부터 이미 이 긴장은 시작됐어요. 중국의 양자 잠수함 탐지기 남중국해 봉쇄 가능. 중국 과거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일종의 양자 장치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는 한 기자가 중국이 한후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력계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난 성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초전도체를 활용하면 이미 2차 대전부터 자력을 활용한 소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대잠수함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스퀴드라고 했는데 프로젝트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다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 해군 연구소가 하는 거는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스퀴드 대잠수함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플러스로 또 쓰는 게 있죠. 해군에 사용되는 갖가지 센서류 플러스 알파로 또
양자포라는 게 있죠. 양자포가 있기 때문에 양자포라기보다는 초전도포가 있죠. 흔히 말하는 레일을 활용한 전자기를 활용한 그 함포에 활용했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시작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연구비는 늘어날 수 있겠죠. 자기장의 이상 영상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력계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이유는 거대한 금속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자기장으로 탐색하는 거죠. 현재는 약간 짧은 거리만 파악할 수 있는데 초전도를 활용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활용하고 해상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양자 잠수함 탐지기 때문에 엄청난 연구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송파 남부 강남 3구 요즘 송파 남부란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송파구 문정 장지 가락동의 입지는 어때? 입지는 뭐 이걸 말해야 돼요. 입지 좋죠 당연히. 송파 구 문정 장지 가락동의 입지는 어때? 아 강남 3구냐 이제 강남 3구의 마용수의 기타냐? 당연히 원래 이거 그러니까 강남 3구 좋냐? 강남 3구 뭐죠? 잠실 송파 잠실만큼 좋냐 이건 것 같아요. 원래 근본이 여기에요 사실. 송파 남부라고 부르긴 남부를 많이 부르시는데 원래 근본이 여기에요. 문정장지 가락동의 가락시형 아파트가 이제 헬리오시티가 됐고 아 장지가 있구나. 장지동도 원래 여기도 근본 동네였는데 약간 여기 이제 장지동에 가시려는구나. 문종동은 아시겠지만 문종동이 뭐 어떤 데인지 뭐 어떤 데냐면 송파 남부 이제 문정 가락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장지 말한 거는 여기는 이제 여기 가고 싶으신가 본데 장지가 이제 가든 파이버가 있는 곳이죠. 문정동 이게 왜 송파 남부가 왜 근본 동네냐면 여기에 그 건물주들이 많이 사세요. 왜냐? 왜 건물주들이 많이 사죠? 이 문정동의 가락시형은 이제 그냥 헬리오시티에 이걸로 하나 꺼낼게요. 뭐 굳이 말 안 할게요. 문정동이 뭐냐면 이게 한 가문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여기 한 500년 사셨어요. 진짜 대부분 여기에 뭐 지역 축제에 무슨 이상한 동네 축제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뭐해? 500년 살았으면 당연히 이 집안 사람들이 건물을 갖고 있죠. 실제로 여기 건물을 대부분 이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문중인가 중중인가 그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할아버지 분들이 뭐 이제 물려 주셔야겠지만 그만큼 잘 사는 분이 많아서 여기가 생각보다 비싸요. 문정동이.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래 부자분들이 사시는 동네보다는 여기 원래 가락시형도 원래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사셨거든요. 헬리오로 바뀌었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대규모 재단지가 된 건데 이제 장지로 가신 것 같아. 장지가 이제 이분이 말하고 싶은 장지가 강남 3구라는 뜻인데 이제 장지역에 가든 파이브가 있고 새로 입주한 그 파인트리 뭐 아파트가 있어요. 꽤 괜찮다. 입지는 당연히 강남 3구죠. 잠실이 유명해서 이제 잠실이 대표 송파 맨 북쪽에 있죠. 맨 위쪽에 한강 쪽에 있으니까 되는데 여기에서 올라간 거라 보면 돼요. 송파 북부에 계신 분들이 가족들이 이쪽에 다 있다고요. 여기 있다 올라가신 분들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친척들도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송파는 송파 고향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할아버지, 아빠, 자기가 치과에서 3대 치과에서도 되게 많고 뭐 이상한 병원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평생 동안 살면서 거기 의원하면서 건물 사신 분도 되게 많고 건물주가 많아요. 특징이. 근데 그만큼 단점은 이제 조금 송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만 봐서 좀 지겹긴 해요. 올해 스타트업의 회사의 장점 한번 보죠. 뭐가 있을까? 예전 지금 회사 다니기 전 스타트업에서도 붙었는데 연봉 차이가 1,000만 원에 1비까지 해서 차이가 너무 나와서 왔는데 다시 이직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업 회사의 장점은 그거 뭐 생각보다 잘 쳐줘요. 사회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직하기도 편하고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물론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인데 자기 스펙 관리가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뭐별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뭐 훨씬 더 괜찮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뭔가 그 흔히들 말하는 체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체계는 다 있어요. 뭐 체계야 요즘 뭐 다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체계가 없다는 것보다 장점은 이렇게 생각도 잘 쳐준다. 장점. 그리고 뭐 유연하다. 근데 유연하진 좀 않아요. 요즘 왜냐면 스타트업도 투자를 많이 받잖아요. 일단 돈이 들어가면 일단 유연해지는 게 한계가 있긴 한데
스타벅의 장점은 생각보다 잘 쳐준다는 거, 사회적 인식이 되게 좋다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단점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가 어렵다. 요즘 이제 스타트업이 돈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일단은 예전보다 들어가기도 어려워지고 또 대우는 좋아졌어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다? 귀찮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난이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막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그렇게 그런 허들을 넘는 것, 약간 다른 허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입사 프로세스가 뭐 따다닥 시험 보고 따다닥 되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만족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좋은 거예요. 뭐 붙으셨으면은 아마 아실 건데 투자 받은 스타트업 확실히 달라요. 투자 안 받은 스타트업도 괜찮아요, 사실. 투자 받고 안 받고 나서 요즘에 굉장히 대우가 좋아져가지고 들어가기도 까다롭다. 그게 단점? 예전에는 이제 들어가긴 쉬웠는데 대우가 별로였다면 요즘에 대우는 좋아지면 또 들어가기 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때 일본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도안놀이가 뭐냐면 호텔에 한국 음식 등을 싸들고 가서 마치 한국에 여행 간 것처럼 연출해서 노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참 한국이 대단하네요. 봉봉. 굉장한데 이걸 보면서 김밥은 일본 음식 아닌가? 뭐죠? 비빔밥. 한때 실감이라까지 할 정도로. 치킨, 허니버터칩, 봉봉, 칠성사이다. 스티커 사진. 아니 일본 맞네요. 제이자팬. 콜라는 이건 칠성사이다랑 콜라 이제 주니까 김밥 근데 일본가 아닌가? 아니 일본에서 한국에 해석한 걸 일본으로 다시 역수출하는 대단한. 이거 뭐야, 여의도 한강공원 놀이하나요? 꽤나 유행해서 TV나 유명한 매체 등에 소개되었다. 의문의 도안놀이. 아니 이거 이 컨셉 뭐야 이거. 어쩌냐. 근데 실제로 이거 뭐지? 한국의 군복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참 어처구니 없어서. 참 정말. 어쨌든 도안놀이 잘 봤습니다. 뭐 일본이 역사를 이제 서로 이해하고 뭐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네요. 이제 이세돌이 인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상이미지 뒤에 사는 버추얼 아이돌. 저도 요즘 많이 보는데 이세돌 일단 다 보는데 일단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 재밌긴 해요. 버추얼 아이돌. 그리고 또 짧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어떤 매력이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매력이냐면 사실상 뭐라 해야 되나요? 사실상 언제 어디든지 옆에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어쨌든 버추얼 리얼리티잖아요. 버추얼 리얼리티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데뷔한 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이제 기존의 일본 만화 영화를 한국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원래 홀로라이브라고 있었죠. 홀로라이브도 제가 맨 처음 나오자마자 피드에 많이 떠서 많이 봤는데 홀로라이브랑 또 다르긴 해요. 이세계아의 돌이랑 홀로라이브랑 좀 약간 다른데 컨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공해서 오히려 지금 홀로라이브보다 더 뷰수나 임팩트가 더 높긴 해요. 그리고 그분들 홀로라이브는 솔직히 팀으로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 흥행하면서 앞으로 VR 시절에 또 이제 트렌드를 유행해 나가는 거죠. 뭐 6인조 버추얼 걸그룹 이세계 아이돌 역시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와 안무가 호평받고 있는데 점차 가요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네요. 알짤까글딱센. 뭐 유행을 시켰죠. 이 분들의 팀이. 이분들 플러스 거기에 계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인플루언스를 많이 미쳤는데 그만큼 약간 트렌드를 유행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파 초등학생의 삶 한번 보죠. 인사를 안 함, 감사할 줄을 모름, 사과를 안 함, 물건 귀한 줄 모름, 교사에게 뭐 사달람, 꿈이 없음, 불만, 하기 싫은 거, 어른에게 의존적, ADHD, 모둠 활동, 지각 결석이잖아.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학원에 집착함. 이건 좀 희한하네요. 교육 활동과 오락을 구분하지 못함. 좀 희한하긴 하네요. 근데 최근에 조금 사실 요즘에 뭐 이게 뭐 누구를 탓하기도 애매한 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의 잘못이냐? 애들의 잘못이긴 하겠지만 조금 뭐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다들 뭐 이게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이러한 뭐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들은 뭐 비난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그리고 어떻게 볼까 옛날 분들도 지금 세상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옛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이 근데 요즘에는 조금 약간 그게 극단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추석인데 한국 영화 사실상 셋다 잘 안됐다. 추석 한국 영화 기대작 3편 모두 기대 이하. 3편 누적 관객 총합 250만 명 수준 머물러. 작년 여우 짧았는데 공조2 홀로 33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테마연구소 보스톤 거미집 그리고 영화들 올해 추석 명절 연휴 때문 노리고 개봉 영화들 전부 다 사실상 흥행 실패나 마찬가지라는데 저도 솔직히 영화 자체를 안 본 지 오래됐고 또 약간 예전같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게 영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볼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개봉 일자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잘 안 풀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좀 뭐 근데 열심히 하려고 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잘 안 풀리면서 영화가 3편의 총합이 다 합해서 250만 명이 안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힘들다. 근데 이제 그 옛날 근데 요즘 관객 눈높이 맞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돈 내는 셈 치고 보는 그런 시절은 지났다. 그러니까 약간 시대를 못 따라온 느낌은 좀 있긴 해요. 지금부터 전세 가격 폭등 온다는데 올해 4, 4분기는 전세가 폭등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린 장세가 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지금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걸. 근데 솔직히 저는 심상치 않다는 걸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역전세 때문에 전세 가격 폭락한다 드립친 애들은 현 시장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손절할 것. 내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니 전세가 폭등 오기는 어렵긴 해요. 전세가 폭등이 뭐 그리고 법으로도 막혀 있어서 전세가 폭등이 어렵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금리인데 어떻게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겠어요. 아니 고금리면 전세가 폭등이 어렵다. 고금리 아니 그러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7억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전세가 7억. 지금 고금리 시대라고 해가지고 5% 준다 해봐. 5% 되게 크죠. 너무 안 나도 3,500만 원이에요. 가겠어? 아니 예전에 금리 2% 할 때는 넣어도 또 뭐 7억 넣어도 또 1,400 이러면 그래 전세 그냥 들어가 있자 이러는데 5%에서 3,500? 이거 이제부터 아깝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짠돌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턱턱 안 줘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는 있겠지만 전세 시장 오르기 되게 어려워요. 전세 시장 오르려면 그리고 전세 시장이 오르려면 참고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험상 전세 시장이 오르려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 화폐 금리 말고 진짜로 그 지역이 진짜 개발돼야 돼요. 그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쭉 사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집값이 진짜 제대로 상승할 때는 서울이 발전할 때 상승했어요. 강남 뭐 재개발하고 쫙 강남 재개발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약간 그 뭐 재개발이라고 하기엔 그 상권 발달 그 정도 돼야지 올라오는 거지. 그냥 화폐 가치로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금리 때문에. 그건 되게 힘들어요. 단순 금리와 단순 매매만으로
힘들고 어쨌든간 그 지역 자체가 끌어올려져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다 뭐 무슨 뭐 검사 받고 할게요 한 다음에 시간 끈 지가 벌써 10년 지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그 이분 말처럼 되려면 대치 아파트 갑자기 내일 갑자기 재건축 들어와서 갑자기 내일 보니까 아파트가 없어져.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갑자기 1년 만에 재건축으로 초고속 신기술로 올려. 그 정도 되면 이제 전세 가격 폭등이 오죠. 왜냐면 그만큼 이제 살기 좋아지고 한번 재건축 돌기 시작하면 어쨌든 재건축하다가 재건축하려면 어쨌든 다른데 전세 가야 되잖아요. 이때가 이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세 가격 상승했던 이유가 이때 대부분 다 재건축을 했거든요. 잠실 재건축도 이때 다 일어났고 이때 입주를 이 정도 2009년, 2008년에 했는데 그 초대단지들이 전세에 갔다가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주변 친구들이나 애들이 그러니까 대규모 이동이 있어야지 전세가가 상승을 하죠. 대규모 이동은 그리고 서울 지역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대규모 이동. 근데 이제는 잠실의 엘스, 엘리트레파 그것도 이제 낡아 보여요. 그 당시 그렇게 새 아파트였던 그 느낌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그거 아파트마저 재건축하면 이제 전세가격이 진짜 오르겠죠. 그만큼 내재적 가치가 조금 슈팅할 때. 이제 미국의 전자기기 전문지 톰 사더에서 또 초온도체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올린다는 거는 이제 뭔가 나온다는 거죠. 초온도체에 대한 숨겨진 과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 심지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도의 전도성 회로와 트랜지스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 그 초온도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톰 사드웨어 미국의 1등 상업 전자기기 그러니까 리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위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거죠. 전기저항 제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초온도체 기존의 물질인데 이제 저온에서 이제 점점 더 상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이스너 효과 뭐 알죠? 딱 퀀텀 락킹 되는 거고 초온도체 유형 1 초온도체 되게 길게 썼어요. 뭐 저온에서 하고 유형 2 초온도체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어쨌든 2023년 여름 또다시 LK99를 언급해주면서 지금 거의 그 톰사드웨어에서만 메인 기사로 3번 언급하는 거는 참고로 여기가 올라가려면 삼성 갤럭시도 3번 올라가기 힘들어요. 신모델 나올 때마다. 그만큼 이 유력지가 계속해서 LK99 노벨상을 약속하는 노벨상 약속이라는 단어 쓰고 되게 긍정적으로 써주면서 뭔가 진짜 있는가 아니면 톰사드웨어 정도면은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그 한 번쯤 언급되고 싶은 유력지기 때문에 이거면 뭐 거의 계속해서 뒤에서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겠죠. 연구자들은 유용한 상온 상압 초전도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탐험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길을 찾아가는 것도 결국 굉장히 어려운 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하고 있으니 고생한다. 약간 이런 고생한다 이런 분위기로 격려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를 해서 다시 한번 또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오늘 아침에 어쨌든 간 미해군 연구소에서 돈을 주고 10만 달러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 10만 달러를 주고 초온도체 연구를 한다는 걸 알려주면서 되게 또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었죠. 레코딩 신성이 54,000원을 이제 오늘 기록하면서 신성 54,000원 기록 90%의 분들이 수익권이에요. 54,000원 이하가 대부분 평단 54,000원 이하 분들이 90%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실상 90.5%라고 보는데 이때 약간 있는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델타 제국이 다시 한번 54,000원을 회복하면서 다음 주에 기대되는 신기술 주도주로 등극하였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이게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면서 많은 악재 기사 그리고 회의론에 부딪혔었는데 지금 어쨌든 APL 뭐 발표 이전에 스스로 다른 해외 연구기관들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끝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물론 신성 LST 상장, 2차전지 자회사 상장도 있습니다만 신기술로 올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눈물나게 외로워 본 사람 있나? 왜 이런 것들은 다 또 공무원분들이야? 갑자기 옛사랑이 생각나서 그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내가 볼 때 일이 없네. 공무원들이 일이 없으니까 계속 딴 생각 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없으니까 외롭지. 일이랑 좀 사랑하세요. 일이랑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서 아니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온기가 그리워. 저기 명동시장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그 뭐냐 떡볶이 하나 사 먹으세요. 내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와닿아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눈물 나게 외로운 사람이 아니 막 울컥해서 펑펑 울어버렸다. 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정말 이거 솔루션 드릴게요. 솔루션 바로 그 뭐냐 남대문 가서 남대문 일요일 꼭 토요일날 가세요. 토요일날 사람 진짜 많거든요.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 구경 실컷 하고 오면 질릴 거예요. 아주 사람의 온기가. 이게 무슨 일이야. 옛사랑이 생각 왜 나? 나 진짜 일하는데. 정말 일하세요. 일하고 주말에 저기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돌아다니세요. 이제 파워로직스가 9,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라이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실시간 찍고 있는데요. 9,100원. 파워로직스가 아까 영상 올렸듯이 9,000원을 돌파하면서 파워 기사단 대돌격으로 지금 뭐 채팅방이 뭐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데 도가니탕이라고 할게요. 뭐 이렇듯이 초전도와 뭐 양자 어쩌고저쩌고 양자 뉴스도 있다고 해요. 파워로직스의 호재. 왜냐면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초전도선 띵띵띵 감아가지고 양자 뿡 쏘는 거거든요. 9,000원을 하역하면서 애초에 신성과 같이 갔었던 신성 친구, 신성의 부대장 파워로직스도 다시 나만 놓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네요.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서 오늘 23% 가볍게 찍어주면서 다시 여기 신성이 한 이 정도 있겠죠. 같이 가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기준으로 파워로직스도 11,000원 근데 파워로직스는 아직 11,000원에 있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는 좀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초전도체에 대해 초전도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이익권에 들어오는 날 10월 6일 이익의 날로 선포를 해야겠네요. 오늘 파워로직스가 결국에는 VI에 걸렸는데 파워로직스 VI 걸린 이유는 이게 신성 델타테크라는 초전도체 주식이 있죠. 주식이라는 증권이 있는데 파워로직스가 원래는 신성이랑 같이 가다가 이쯤이었죠. 이쯤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신성이 한 이쯤에 있으니까요.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갭을 맞추려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올라간 것에 비해 많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가슴을 아프게 했었는데 8,770원에서 VI가 한번 걸렸어요. 오늘 아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11,000원까지 못 가더라도 아마 9,000원까지 올리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20% 올라갔네요. 알게 모르게 20%가 올라가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파워로직스로 뭐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지금 빠르게 VI가 걸렸기 때문에 오늘 아마 29% 찍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상한가 30%가 이제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상한가를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상한가 하면 9,000원 돼가지고 예전에 신성이랑 같이 갔을 때 신성 델타 테크랑 손잡고 갔을 때 그 주가와 일치하는 상관관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파워가 92층 구조대가 왔으니 파워 기사단 92층 구조대가 왔거든요. 구조대 왔다. 이제 예전에 프로그램에 119 구조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드디어 92층 구조대 오늘 왔기 때문에 지금 9,200원에서 많이들 이제 구조대의 손길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구조대가 무엇이냐, 아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구조대라는 것이 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멘탈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자본이 너무 급박해서 이제 현금화 시키고 싶은데 가격이 안 와서 여기 계셨다, 오랫동안 구조대 살려주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살리러 갔기 때문에 92층에서 구조대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마 근데 올라가는 이 각도를 볼 때 구조대 분들이 다 구조하고 아마 30% 상한가를 기록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구조대, 일단 92층에서 구조 현장, 92층 구조 현장, 이렇게 제목을 제가 할게요. 92층 구조 파워 기사단 92층 구조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네요. 30년간 장기 돈복사 호황 시절이 끝났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 말하는지. 8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으로 금리는 내렸고, 그렇죠. 제로금리에도 모자라서 08년부터 양적 완화라는 희귀한 짓거리까지 한 연방준비은행, 그렇죠. 그러니까 13년도, 한국으로 따지면 13년도가 부자 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죠. 이때 테슬라, 스타벅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하나씩 샀으면 지금 부자 되신 분들 많죠. 지금 이때 못했다? 쉽게 돈 벌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이건 맞아요. 인플레이션까지만 가능하고 이제부터 돈 복사 불가, 돈 거두린 긴축의 시대. 더 큰 문제는 중간에 리세션, 그러니까 그 불황이 와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로금리가 불가하죠. 그렇진 않아요. 인플레이션 감소하고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의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서 이번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압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금리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것도 있어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을 압승해버렸으면 솔직히 자신감 있게 금리 정책을 펼쳤을 텐데 정치권 눈치를 많이 보니까 연준이가 갈팡질팡했죠. 쉽게 말해 30년간 돈 풀어버린 원죄를 감당해야 돼요. 원죄? 자란 시장은 반등없이 지지부진 우양 침체할 것이고 반대로 물가는 꽤나 빠르게 연간 5%는 계속 오를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멀티플로 평가받는 주식보다는 단기예금이나 원자재 시장 쪽으로 보시는 게 낫고, 원자재 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뭐 원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변동성이 좀 커요. 원자재 시장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멘탈이 남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산 시장은 장기 침체라서 굳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산 시장은 침체에 들어가지만 참고로 말하자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들어갔을 때도 오르는 주식은 오르고 성공하는 사업은 성공하고 성공하는 부동산은 계속 올랐어요. 근데 평균치는 이제 여기서 승부가 갈죠. 평균치는 이제 어려워지. 채권 사람들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삼성맨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 사는 거지 일반 투자자 채권을 왜 사면, 그것도 단기 채권도 아니고 장기 채를.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엄청 넓은데 만약 고금리 계속 유지되면 어쩌려고. 물론 만기식 채권 말고 ETF형 채권 말하는 거임. 그러니까 ETF형 채권. 근데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 레버리지를 원래 쓰기 위해서 레버리지 쓰려고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그것은 맞음. 그리고 일반 투자자도 돈 버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사야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 상방 막혀 있다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일단 이분 아마 뭐 많이 올라가봤자 5.7%니까 뭐 1% 버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4.5%라고 가정하면 지금 4.7%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퍼센티를 계산하는 거죠. 0.2% 오른 게 아니라 지금 그냥 4.7 마이너스 4.5에서 어디 갔죠? 4.5로 하니까 0.2, 4.5 몇 프로죠? 생각이 안 나네. 계산이 안 되네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그 3배 레버리지 하면은 조그만한 변동에도 굉장히 크게 자기가 넣은 거에 비해 크게 움직여서 거의 뭐 일반 주식처럼 움직이긴 해요. 게다가 또 레버리지를 많이 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 왜냐면 현금성이 좋잖아요. 확실하잖아요. 10년 뒤에 뭐 미국 채권이 없어질 리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서. 근데 이제 단점은 한국에서 단점은 환율을 적용받잖아요. 한국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면 어쨌든 주식이랑 똑같은데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 돈으로 사는 거와 달리 약간 좀 손해는 보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거죠. 그게 단점. 내일도 국장 나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일단은 나락인 것도 있고 잘 나가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기존에 21년도에 편하게 돈 버는 약간 부하 뇌동 매매 하신 분들은 21년 보유한 것들이 약간 손실을 입는 그러한 구간에 왔다고 생각되고, 물론 손해가 나면 안 되겠지만요.
어쩔 수 없이 물타기 가셔야죠. 이거 뭐 돈 빼가지고 뭐 압구정 아파트 살 수도 없잖아요. 현찰 박치기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증권 시장도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가지고 이거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어디? 여러분 미국 어디 갈 건데요? 미국을 잘 아세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규제가 올라와가지고 예전처럼 뭐 학생 신분으로 집 사고 뭐 은행 열고 신용카드 발급하고 이런 시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그럴수록 이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증권시장 둘 중 하나 부양책이 들어가야 돼요. 뭐 여기 세금 면제하든가 여기 세금 면제하든가 이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증권에 일단 세금 면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일단 막고 하락을 막고, 내일 지수가 아마 깨질 것 같은데 밑으로 살짝 깨었다 올라올 것 같은데 어쨌든간 부동산도 지금 심각해요. 근데 중국 보면 알잖아요. 동아시아는 무조건 부동산이 살아야 소비가 살고, 소비가 살아서 지금 미국 경제처럼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10월 1일자로 입사한 20대 후반 신입입니다. 근무지는 지방소도시며 세후 연봉 5,600이고 월 4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뭐 정유소나 그런 데 가는 것 같네요. 고정지출, 보험료, 기름값, 톨비, 식비, 데이트, 톨비? 합산 180만 원? 오케이, 알겠어요. 280만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넉넉하게 남네요. 개인연금 30만 원, 공제 연이율 5%, 100만 원 적금, 은행 적금 100만 원 적금, 주식 한 종목 매일 월 50만 원씩 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향이나 고향을 공유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지역 국평 기준 2억 초반이고요. 회사에서 자가대출 무이자로 1억 조금 넘게 나온 상황에 따라 염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도시 이거 더 좋은 방안의 경험이요? 100만원 적금, 은행 적금, 적금을 나눠서 공제에 100만원 넣는다고? 공제에 100만원 넣을 필요 있어요? 넣어야 하나요? 개인연금 30만원? 이것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저라면 연금을 빼고 연금을 빼고 부동산이나 증권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연금이랑 연금 30만원 빼고, 어딨어 연금 마이너스 30만 빼고, 또 공제 저것도 할 필요 있어요? 공제 좀 빼고 마이너스 100만원 빼고 130만원 남죠. 이거 이거 부동산에 넣거나, 은행 적금은 필요 있어요. 이거 은행 적금 100만원 빼서 마이너스 100 빼서 주식 한 종목 매수 50만원씩 한다니까 50 플러스 100 해서 150만원씩 넣으세요. 이게 나아요. 나중에도 괜찮아요. 적금 같은 거 급한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어차피 내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연금이라 적금이 크게 나오면 나중에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걸 연습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습하면 되지도 않고 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바로 56,000원 56,000원 아직 안 뚫었구나. 55,000원을 하자마자 56,000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56,000원 56,000원이 어떤 구간이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56,000원이 이제 9월 5일 사실상 이쪽에는 거의 점상으로 스킵했기 때문에 56,000원이 9월 5일 이후로 오는 상승세, 결국에는 이제 6만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6만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54,000원을 오늘 바로 돌파하고, 돌파라는 말 너무 예전만 돌격하고 바로 56,000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6만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금 생각보다 신성 델타테크가 55,900원 결국에는 굉장한 그 각도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초전도체에 대한 많은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결국에는 미국발 호재 뉴스가 연달아 들려오면서 푸에트리코도 미국 영역이니까 커팅 엣지 친구들 플러스 미해군, 결국에는 끝끝내 10월 초에 다시 한번 6만원 능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고성능 초전도체 개발 및 국내 제조를 위한 프로젝트에 $1,000만 지원을 발표했는데 10월 5일이에요. 미국 에너지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을 관리하는데, 한국도 이제 한전 이야기가 많던데 경영 효율화, 한전 분들에게
잘 풀리길 바라면서 미국 에너지부는 오늘 초연도체 테이프의 새로운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세 가지 프로젝트에 $10,000,000 한 130억 되네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이 돈은 진짜 많긴 해요. 130억. 이게 HTS라던데 미국은 그냥 제가 늘 말했잖아요. 미국은 사실 뭐 초전도체 100% 상온 초전도체 100%가 아닐지라도 한 뭐 70% 불순물 어차피 섞여 있다면서요. 70%라고 해도 그냥 상온이 이제 룸 템퍼리처 슈퍼컨덕터라고 하는데 이제 룸 템퍼리처 슈퍼컨덕터 그냥 이거 대충 개조해서 그냥 HTS라고 해서 하이 이게 고온 초전도체죠. 하이 템퍼리처 슈퍼컨덕터로 그냥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맞죠. 이게 그리고 지성인의 생각이긴 하죠. HTS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로 전환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산 제조를 가능하고 그리드 인프라, 이제 전력 인프라 말하는 거예요. 전기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여 청정 에너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바이든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행정부의 미국에 투자하기. Invest in United USA 뭐 유명하죠. 인플레이션 액트. 초전도체가 개선되어 미국에서 제조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생산 속도 향상, 역량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 고등연구계획국 에너지국의 초전도체를 위한 새로운 기술 탐색 주제에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돈을 많이 휴스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이제 미국은 그냥 상업화에 집중하겠다 라는 거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 미국의 자본력으로 초전도체가 고도화되는데 거기에 이제 퀀텀 연구소나 한국 LK99가 특허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겠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돈 많은 편에 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삼성전자의 구욕이라고 올라왔는데 보죠.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3 본계약 없어 HBM3 비용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기술력에 주체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체결되면서 삼성전자한테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알려졌는데 어쨌든 간에 낸드 가격을 올려서 약간 뭔가 이익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근데 굴욕이라 하긴 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은 납품 과정에서 조금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어느 반도체 회사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일단은 일단락 할 수는 없겠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최근 반도체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반도체 고전을 겪고 있는 건 사실. 그것은 사실 뭐 늘 하던 수율 문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발열 성능 테스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뭐 핸드폰들이 워낙 고성능화가면서 발열 제어 능력이 중요한데 발열 제어 능력을 약간 이거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TSMC도 마찬가지의 곤혹스러운 경험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간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굴욕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신성이 지금 55,000원을 다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신성 55,000원 돌파 직전에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데요. 일단 54,800원을 찍으면서 신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신성이 55,000원 뚫으면 얼마만이냐면 55,000원 여기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거의 사실상 점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5,000원을 스킵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그 다음에 55,000원을 다시 돌파를 못하진 않고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9월 5일에 그러니까 54,000원, 55,000원을 돌파한 적이 이때 8월 17일 만에 거의 처음이라 보시면 되고 만약 55,000원에서 지금 머물러 있으면 거의 사실상의 지금 68,000원까지 올라가는 상한선에 거의 다다랐다 보면 되죠. 여기 보이죠?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500% 올랐으니까 초전도체의 대돌격이라고 볼 수 있죠. 55,000원 대돌격 이렇게 부를게요. 55,000원 대돌격.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그냥 사버린다는 거는 다음 주에 오를 거라고 그냥 사는 거겠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54,900원 55,000원 되면은 54,000원 되면은 54,900원 100원 남았는데
뭐 100원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55,000원에 100원 남기는 상태로 오늘 고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아니 직장에 있을 때 공개 고백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여자 사귀자는 거 아니고 난 여튼 널 좋아하고 있다는 말하고 싶어. 아니 물론 이제 이게 뭐 컨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컨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컨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변에서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있긴 하다. 아 근데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리고 공개 고백을 왜 공개 저거 공개 고백을 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이건 더 웃긴 게 사귀자는 거 아니고 난 여튼 너 좋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 혼내주기라도 바라는 건지 이러면 솔직히 이게 회사를 떠나서 좀 애매하죠. 물음표 벌써 머리에 속에 찍혀버리는데 직장 회식 때 왜 회식 이걸 보면서 왜 회식 문화가 이제 많이 없어지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다. 아, 굉장히 또 가슴 아프고 물론 이제 컨셉일 수도 있어요. 컨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서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말이 되고 그냥 이벤트로 너무나 좀 잘 나가고 뭐 멋져서 다 아는 상태에서 하면 괜찮아요. 다 아는 상태. 야, 우리 다 안다. 우리 그냥 뭐 거의 뭐 예식 날짜 잡았다. 거의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한데 진짜 서로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갑자기 드라마처럼 환영해 준다. 일단 그 드라마가 이제 연애 드라마가 아니라 약간 그 수사 드라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비추천해 드립니다.